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처음 뵙는데요. 각 분야에서 또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와주시고 또 강의도 굉장히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저희보다 또 현장에서 아시는 내용이 훨씬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저희도 또 같이 배우고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인 것 같고요. 저희 이 코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대학 코스들도 있고 요즘은 또 기업에서 지정학 리스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강의를 갈 기회들이 좀 있는데 가서 보면 굉장히 국제 정세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현장에서 실무를 하시면서 갖고 계신 경험이나 내용이 워낙 좋으셔서 저희도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아마 뒤에 우리 추운 주필님이 훨씬 더 재미있는 말씀 많이 하실 테니까 제 파트는 조금 더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걸쳐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쭉 시리즈 중에 국제관계를 다루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나중에 임성남 차관님도 오시고 제가 그 선정한 주제는 이제 세계 질서에 관한 건데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으로 여태까지 세계 질서가 잘 이끌어져 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거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날짜를 정하고 보니까 오늘 딱 그 미국의 선거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의 끝 마을에서는 이미 선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밤 12시에 자정이죠. 11월 5일 자정에 선거를 시작해서 개표까지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시작이 됐고 이미 우편 투표로 상당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대세가 정해져 있겠지만 정확하게 50대 50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미래를 알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시점에 딱 우리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음 그 47대 미국 대통령인지를 알고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겠지만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앞으로의 미국의 외교 정책, 미국이 주도해온 이제 세계 질서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를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한국만큼 미국의 외교 정책이나 다음 대통령의 관심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사실 별로 없어요. 뒤에 그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만큼 한미 관계가 워낙 중요하고 우리로서는 이제 미국의 외교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북한도 뭐 우크라이나에 가 있고 불과 며칠 후면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전투에 임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한미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정말 초록기와 같은 사안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너무나 흥미롭고 또 우리의 국익과도 직결도 있고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국제관계에 많이 관심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또 좀 이렇게 직접 안 와닿으니까 관심이 없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뭐 1시간요 그냥 이렇게 쭉 같이 들어주시고 이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말씀을 좀 들어주시고 후반부에 아무 질문이나 꼭 오늘 얘기하고 상관이 없어도 국내 정치도 아니면 뭐 국제관계 일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흥미롭게 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제 드렸던 파워포인트 다음에 어제 오늘 그 기사들에서 나온 자료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앞에 좀 드려볼까 싶어서요. 요거는 뭐 당장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미국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선거를 지금 하는데요. 이번 선거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대표하고 있는 외교 정책의 노선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의 외교 정책은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그 굉장히 상이한 두 후보의 정책적인 소견은 미국 사회가 거의 양쪽으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어서요. 더욱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국내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퓨 리서치라는 미국의 서베이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해보면 자기네 나라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의 비율을 조사했는데 한국과 미국이 제일 높습니다.
대략 한 70% 정도의 국민은 우리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지만 너무 양분되어 있으니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잘 되어 왔었는데 그렇게 안 됐고 하여간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 사회가 얼마나 지금 분리되어 있는지 반으로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분열되어 있는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런 속에서 정말 초박빙의 선거를 이제 곧 치르게 될 거고 선거 결과는 뭐 3, 4일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50개 주 중에 7개 주를 우리가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잖아요. 주 정말 초박빙이 그 주가 많은 걸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제 미국이 세계의 움직임을 결정하는데 그 미국을 움직이는 이제 7개의 주, 그 주에 판가름을 내는 수십만의 유권자, 그러니까 그 수십만 명의 아주 소수의 유권자가 앞으로 4년간의 지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지금 지구 거버넌스의 현실이다. 이게 이제 주권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미 세계는 세계화됐는데 미국의 아주 소수의 유권자들이 세계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우리의 순간에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이게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고 그랬을 때 그런 미국 유권자들이 뭘 중심으로 선거를 할까 하는 그 중요한 사안들의 리스트예요. 그래서 한국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뭐 항상 탑은 경제 문제고 교육, 사회복지, 외교는 한 5위나 6위쯤 되거든요.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 근데 이 두 개의 여론조사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거는 비교적 외교 정책의 순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사람들이 투표할 때 외교 정책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은 외교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54% 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그 이전에 했던 서베이인데 이렇게 쭉 보면은 외교 정책이 이렇게 낮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대부분 다 경제나 사회 문제 또는 이민 문제인데 이 두 개가 다른 거는 어떤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대부분의 서베이는 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정말 그 초박빙의 스윙 스테이트, 요 경합주의 사람들은 외교 정책에 아무 관심이 없고 네바다에 사는 젊은 가장 이런 분들은 세계가 어떻게 되든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게 보통인데 이번 선거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워낙 초박빙이기 때문에 외교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는 거죠.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 또 소수이긴 하지만 중동 이민자들이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간의 전쟁에서 미국이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지금 뒤에 보겠지만 미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중점 사항은 국내 경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내 경제를 살릴 외교 정책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새로운 현상인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가 못 살고 중산층이 몰락하고 그런 문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게 다 대외 개방이나 미국이 추구했던 지구화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내세우는 외교 정책에서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관세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싼 수입품들이 들어와서 우리 시장을 장식하는 것을 막자. 그래서 이제는 외교 정책이 단순한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기보다는 미국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외교 정책이 중요한 부분도 있다. 전체적으로 하여간 미국 사람들은 외교 정책에 관심이 없지만 이번 선거에 관심이 많다. 근데 미국이 워낙 큰 나라라 여러분 미국 사람들 만나보면 넌 평생 소원이 뭐니? 그러면 50개 주를 다 가보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나라 자체가 하나의 대륙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미국이 뭐 대외적으로 어떤 외교 정책을 펴는지 우리보다 훨씬 이제 국제관계에 대한 감각이 낮은, 훨씬 더 이제 모노링규얼하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대륙 문제, 나라 문제만 관심이 국한된 그런 나라의 경우가 더 많다.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이제 외교에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이거는 어제 이코노미스트라는 이제 그 저널에 나온 표인데 굉장히 흥미로워서 한번 그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외교 정책의 추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를 뽑고 싶으냐? 지금 미국 선거에서 그거를 만약에 전 세계 사람들한테 뽑도록 시켜보자. 미국 대통령에 네가 한 표를 던진다면 넌 어디다 던질래? 라고 얘기했을 때 각 나라 사람들을 최근에 서베이를 했다고 해요. 굉장히 흥미롭죠. 여러분도 아마 만약에 미국 대통령 뽑을 수 있다면 해리스 후보나 트럼프 후보 누구 둘 중에 하나를 지지하실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한국 외교에 해리스가 더 유리할지 트럼프가 더 유리할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거든요. 여러 사안들. 그것도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리퍼블리칸을 트럼프를 뽑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 베트남 같은 나라, 터키, 나이지리아, 인디아, 홍콩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어요. 이게 다 그 나라마다 사정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으로 전형적인 미국의 외교 정책에 반감이 있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아웃사이더이고 여태까지 해왔던 정책과는 굉장히 다르고,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아주 전형적인 미국의 패권과 리더십을 강조하는 외교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이제 싫어하는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의 뭔가 좀 새로운 어프로치를 더 원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인데, 반면에 난 해리스 후보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을 보면 한국이 거의 친민주당의 극단을 달리고 있다. 뭐 이 프랑스, 저머니, 뭐 이런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도 대부분 그런데 우리는 유독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낮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그런 성향을 보인다는 게 아주 흥미롭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누가 이겼으면 좋겠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들, 우린 뭐 그 얼핏 생각하기에 이제 러시아가 당연히 침략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지금 침해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꼭 그렇게 마땅하진 않다. 무조건 유럽 편을 들고, 뭐 그건 좀 더 복잡한 얘기지만 이제 90년대부터 러시아를 너무 홀대했고 미국이, 그런 면에서 미국도 잘못한 게 많다. 또 러시아하고 이해관계가 아주 밀접한 국가들도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인도는 외적부터 친러, 냉전기의 친소 영향이 있었고, 이런 나라들은 이제 민주당의 세계 정책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러시아가 이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꼭 친러는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을 비판하기 때문에 러시아 편을 잠정적으로 드는,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라고 요즘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가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제 자유주의적인 세계 질서 이런 거에 대한 강조점이 높은 나라다라는 거죠. 그건 좀 이따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중에 누가 더 세계를 이끌었으면 좋겠냐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빨간 거는 이제 중국이 세계를 이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들, 국민들이 있고, 이집트나 사우디 같은 나라, 터키, 홍콩은 뭐 당연히 그럴 것 같고, 반면에 미국이 세계를 이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가장 큰 나라, 그 중에 중국이 세계를 안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 아주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나라가 한국이라는 걸 보면 굉장히 흥미롭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미국이 앞으로 세계 질서를 이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서베이를 어떻게 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여기만 일본이 있는데 여기도 해리스와 트럼프에 대한 편차가 우리나라만큼 크진 않거든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국가 중에 한국이 가장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미국이 생각하는 외교 정책에도 우호적인데 그 중에서도 민주당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전형적인 미국이 세계 글로벌 리더십을 지키는 그런 외교 정책을 선호한다.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지키고 그 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국민들의 전체적인 성향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이제 미중 관계 안에서 우리의 선호도 변화는 2016년 사드 사태 이후로 더욱더 강화됐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선거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겠구나, 어떤 세계 질서를 원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다 하는 거를 아주 흥미롭게 볼 수 있어서 그거를 이제 서두에 좀 말씀드리려고 슬라이드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글로벌 리더십을 미국이 행사하면서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하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작년 올해 들어서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전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 사업도 대외 경제관계가 다 국제 시장에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뭐 요즘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서 더 그렇잖아요.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고 굉장히 아주 강력한 공급망 디커플링이라고 할까요? 그런 첨단 기술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 정책이 아주 제한적으로 가는 그런 세상이 왜 갑자기 됐을까? 불과 30년 전만 해도 1991년 12월 26일 날 소련이 해체되거든요. 그래서 91년, 92년 그때 이제 계셨던 분도 있고 그때 아직 태어나시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냉전 직후의 분위기는 이제 공산주의는 멸망하고 세상은 하나가 됐구나 하는 정말 희망에 들떠 있었고 대표적인 논의가 역사의 종언이라는 오코야마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제 민주주의가 전 세상을 휩쓸면서 갈등의 시대는 지났다. 우리가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역사는 인류에서 사라졌고 정말 행복한 시절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냉전기에 여러분 살았을 때 냉전기는 굉장히 좀 힘들었잖아요. 교련도 막 받아야 되고 북한 위협도 훨씬 더 셌고 항상 뭔가 쫓기는 듯한 한국은 더군다나 분단 국가였기 때문에 냉전이 끝나고 희망이 들떠 있었던 게 사실인데 그 희망이 30년 지나고 나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 세상을 보면 전쟁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지난 30년간 이건 미국의 책임일까? 미국이 전 세계를 이끄는데 너무나 많은 역할을 했는데 미국의 정책이 잘못된 것일까? 하는 걸 두고 요즘에 국제정치학자들이 모두 다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있어요. 도대체 가장 행복할 거라고 느꼈던 30년간 9.11 테러가 났고 10년 만에 또 10년 만에 경제 위기가 터졌고 또 10년 만에 코로나가 그러니까 10년 주기로 너무나 많은 초유의 사태들이 벌어졌고 그 중에 가장 많이 피해를 본 나라는 미국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코로나 때도 제일 많이 죽었고 경제 위기도 미국에서 났고 테러도 당연히 미국 사람들이 역사 이래 본토가 침해받은 그러니까 가장 강한 나라가 가장 괴로운 30년을 보낸 거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나이로 한 30세쯤 된 미국의 청년한테 너의 일생이 어떻냐라고 물으면 정말 미국 시대에 태어나서 30년을 보냈으니까 가장 행복할 것 같지만 10살 때 9.11 테러가 나고 20살 때 경제 위기가 터지고 30살 때 코로나가 나서 옆에서 다 죽어가고 이런 정말 가장 불행한 미국의 세대일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하는 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펼쳐질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어떤 세계 질서가 나오게 될까?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큰 국제정치의 주제예요. 근데 미래가 밝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가장 큰 위협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라든지 보건위기, 핵전쟁도 코앞에 와 있어요. 정말 지금 우크라이나전의 문제인데 우크라이나전이 더
에스컬레이션이 돼서 러시아가 감당이 안 되면 전술핵 무기를 쓸 수 있는 동기가 충분히 있고, 전술핵이라는 거는 그 전장에 한정된 아주 그 10킬로톤 정도, 요즘 그 1945년에 터졌던 나가사키 히로시마 정도 위력은 전술핵 정도에 해당될 거거든요. 하나 10킬로톤 정도, 한 20 정도였는데, 물론 5, 6킬로톤 정도를 전술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근데 그런 게 하나만 터져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강 건너 불 건너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우리 김상배 교수가 국내 이제 최고 권위자이신데, 그런 문제들이 터졌을 때 과연 우리가 2100년을 보고 죽을 수 있을까? 그 전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고, 요즘 날씨 보면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정말 실존적인 위협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봤던 이런 사건들은 지난 30년의 위기를 아주 극대화해서 보여주면서 동시에 미래는 더 어두울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암울한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이제 모든 분야의 학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선은 이제 위에 일어났던 두 개의 전쟁, 이제 보통 유럽과 중동과 아시아 이 세 대륙이 가장 중요하다. 아프리카도 있고 남미도 있고 오세아니아도 있지만, 지구가 생겨먹은 걸 보면 유라시아라고 해서 유럽과 아시아라는 가장 큰 대륙이 세계에 있고, 그 유라시아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서로 갈등하는 구조가 이제 우리 지구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유럽과 중동과 동남아와 동북아가 이렇게 쭉 걸쳐 있는데, 그 유라시아 대륙에서 일어나는 주요 사건들. 반면에 미국은 이제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미국 대륙은 이런 유라시아의 갈등과 좀 격리되어 있는 그런 편안한 위치에 있지만, 동시에 이제 세계 최대 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인류가 위험한 전쟁은 이제 유럽과 중동과 아시아에서 세 대륙에서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가장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럽과 중동에서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제 갈등 상황으로 가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걸 다 통제를 해왔는데, 이미 두 대륙에서 전쟁이 나니까 미국이 쓸 수 있는 포탄이나 파병할 수 있는 군인의 수만 따져봐도, 만약에 대만이나 북한이 남침을 하거나 했을 때 이 세 대륙의 전쟁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미국이 이걸 관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미국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북한 얘기도 나오지만,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하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고 싶을까? 아니면 전쟁을 그만하고 싶을까? 하는 거를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그 두 후보의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 두 전쟁은, 유럽 전쟁은 굉장히 큰 전쟁이고, 사실 중동 전쟁은 중동 상황이 굉장히 잘 진행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 7일 그 하마스의 테러 침입이 있기 전까지 미국과 많은 중동 국가들은 중동이 굉장히 안정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하지만 이제 그런 여러 국가들의 외교와 타협 속에서 소외됐다고 느꼈던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이죠, 문제 제기를 이렇게 폭력적인 양상으로 하면서 그간에 좀 잠잠해 있던 많은 문제들이 터져 나온 걸로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확전은 되고 있지 않나요? 그죠? 이란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든지, 따라서 중동 전체의 국면이 그렇게 갈등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여러 가지 자잘한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러시아는 훨씬 더 커다란 위협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위협 세력, 기존의 이제 질서를 위반해서 이익을 보려는 이제 그런 세력을
그 엑시스라고 부르는데 이 엑시스는 2차 대전 때 이태리와 독일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2차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걸 엑시스라고 불렀어요. 축. 그래서 그 세 나라가 꼬공 뭉쳐서 당시에 자유주의 국가한테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말인데 지금 세상의 기존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수종주의, 좀 어려운 말이죠. 하지만 하여간 이런 미국 주도의 지난 30년의 세상에 불만을 품은 핵심적인 네 나라를 뽑으면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나라를 묶어서 이 수종주의, 기존의 질서를 바꿔보려고 하는 수종주의 추계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네 나라는 협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국 일단 빼고 이란, 북한은 거의 직접 참전하다시피 무기를 제공하고 있고 이란은 이제 드론 제공 많이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중국은 러시아를 지원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원유를 싼 값으로 사준다거나 또는 이중 용도의 여러 기술을 군사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상업 기술을 이전해서 러시아가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거나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좀 더 복잡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세상은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세계와 그거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이제 축을 이루어서 문제 제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세력을 점점 넓혀가는 지난 10월 말에 있었던 브릭스 플러스 회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브릭스는 2004년인가요? 중국, 러시아가 주축이 돼서 이란, 인도와 남아프리카 국가, 브라질 이런 국가를 모아서 처음에는 이제 아주 느슨한 협력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뭐 이런 나라들이 들어오면서 지난 10월 후반에 있었던 브릭스 플러스 회의는 굉장히 큰 세를 과시하는 전 세계 인구의 한 40%, 전 세계 GDP의 한 25% 정도의 국가들의 결속이 만들어졌다. 그런 면에서 아까 우리 전에 봤던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보다는 세상이 훨씬 더 복잡하다. 우리는 이 미국 세계 안에서 세상을 보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만나면 그래요. 너네는 너무 미중 관계 또는 한미 동맹에 갇혀서 세상을 보고 있다. 북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이해는 되고 또 중국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미중 관계와 미국에 몰입하는 것만큼 다른 나라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훨씬 더 이제 좀 거리를 두고 미중이 싸우더라도 우리는 뭐 예를 들어 중동은 중동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데 우리하고는 굉장히 감이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지만 미중 전략 경쟁은 너무나 중요한 지금 국제 정치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하나의 집단으로 역사상 가장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도 있었고, 징기스칸도 있었고, 근데 전 세계의 모든 힘, 군사력일 수도 있고 경제력일 수도 있고, 그 중에 한 나라나 한 집단이 가졌던 힘을 비교해 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 미국은 전 세계 군사력의 거의 50%까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군사비 지출로 한 2004년이면 부시 때죠. 근데 군사비의 R&D 기술적 측면에서는 전 세계 모든 군사 R&D의 7-80%까지도 지출했었죠. 지금 많이 줄긴 했는데 뒤에 보겠지만 그거는 미국과 나머지 199개 나라가 팀을 짜서 싸워도 미국이 이긴다는 거고 그건 사실 근대국가 체제가 아니라 거의 제국 체제로 가야 되는 그런 국력의 집중이 일어났는데 따라서 2차 대전 이후 그런 미국에 대들 수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존재하지는 않죠. 근데 중국이 그래도 많이 따라와서 GDP로만 보면은 한 70%까지 따라온 역사상 유일한 소련 거기에 훨씬 못 미쳤고 나라이면서 동시에 군사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만나면 중국은 왜 평시에 그렇게 군사력을 급속히 증가시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적대국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군사력을 정말 너무나 빠른 속도로 증강을 하고 있는 거냐 하는 얘기를 하고, 중국 학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미국이 너무 중국을 몰아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이제 그런 군사적인 방어 태세의 측면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둘 다 뒤에 그 패권이 되고 싶은 욕망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미중 전략 경쟁은 앞으로 상당 기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국제 정치는 뭐 어차피 강한 나라가 모든 것을 좌우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꼭 그렇게 될지는 또 별개의 문제이지만요. 그렇다. 올해 이제 미국 선거가 거의 마지막인데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선거가 있었던 해라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 80억에 한 40억이 선거를 했던 2차 대전 이후로 최초로 가장 많은 선거가 있었던 해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은 지금 민주주의가 굉장히 좀 약화되고 뭐 포퓰리즘이나 민족주의가 등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선거가 가지는 힘은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거는 정치 우리 박성호 교수 연구하시는 그런 민주주의나 정치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다. 이런 민주주의, 과정적인 민주주의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초국가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4대 위협과 같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핵전쟁을 빼고는 국제정치학자들이 잘 연구하지 않았던 분야예요. 기후변화라든지 코로나 사태 이런 거는 정말 초유의 사태고, 신기술 이런 건 뭐 우리 김 교수가 하시지만 정말 인류가 망한다면 이제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 자기 스스로를 망하게 할 정도의 기술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지구상이 없잖아요. 과연 우리가 우리의 기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다. 우리의 자식과 손자가 자연 수명을 마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다 손을 좀 놓고 있는, 워낙 큰 위협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로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도 아주 놀랍도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문제고요. 뒤에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정치를 그냥 이렇게 쭉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시대 구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 시대 구분을 좀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발발하거든요. 뭐 옛날 얘기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다. 왜냐하면 세계가 하나의 정치 공간이 된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지역 전쟁만 있었는데 1차 대전을 하고 나니까 전 세계가 하나의 정치 군사 공간이구나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느끼게 했던 그런 시대가 됐다. 2차 대전이 이제 같이 일어났는데 이게 같은 전쟁이라고 보기도 하고 다른 전쟁이라고 보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제 국제 정치적 의미에서 20세기는 1914년에 시작이 됐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나치즘이나 뭐 이런 위협이 사라져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승전국으로 서로 협력을 했던 미국과 소련이 두 개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냉전기를 지내게 됐는데, 이 냉전의 기원은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19세기서부터 쭉 축적되어 왔던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이제 두 개의 대응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는 어차피 강대국은 싸우게 돼 있다. 이게 이제 현실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권력은 나누지 못하니까 끝까지 싸운다.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1991년에 끝났다.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죠, 그죠? 그 다음에 90년 11월 9일에 10월 3일인가요? 통일이 되고 무너진 게 11월 9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부러워했던 독일 통일이 90년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소련이 15개 공화국으로 쪼개지고, 동유럽이나 북유럽 이런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하고 그때 우크라이나도 이제 독립을 해서 독립국가가 됐는데 지금 이제 푸틴은 그게 원래 자기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셈인 거죠. 그리고 91년부터 이제 또 다른 시대가 열렸다. 근데 그 시대를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탈냉전이라고 이름을 많이 붙여요. 냉전을 벗어났다는 건데 벗어난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아직 정의를 못 내리는 거죠. 굳이 내리자면 미국이 가장 이제 힘이 센 나라로 단극을 이루어서 지구화가 이루어진 미국이 제일 중요한 나라가 됐고 지구화라는 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인데 이게 쭉 지속될 줄 알았거든요. 쭉 지속될 줄 알았는데 22년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게 더 이상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미중이 싸우면서 미중과 그다음에 초국가 위협이 있고 근데 이건 아직 알 수는 없어요. 만약에 다시 그 냉전과 같이 미중이 싸우거나 강대국끼리 뭐 계속 싸운다면 요 30년은 잠깐 평화로웠던 아주 정말 그 전간기에 해당되는 이 전쟁의 사이 1, 2차 대전 사이에 20년의 전간기가 있었거든요. 그와 같은 뭐 전간기 위기의 30년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잘해 나가면 이 시기는 이 다음에 평화로운 시기에 초석이 됐던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서 인류가 좀 배워서 이제부터 잘해 나가서 초국가 위협도 해결하고 중국, 러시아, 미국이 다시 잘 지내고 이런 시대가 될 수도 있는 결절점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다. 그래서 지금 2024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국제정치 전체 역사에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게 우리가 항상 한국은 항상 격변기에 있다고 하지만 세계 질서 차원에서 2024년은 너무나 중요한 격변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00년, 200년 후에 누가 역사책을 쓸 때, 2020년대는 진짜 중요했다.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저는 생성형 AI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봐요. 재작년 12월인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번 대선, 미국 대선 여기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앞에 두 개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화일 수 있다. 두 후보의 이제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얘기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고 그랬을 때 이제 또 좀 개념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30년의 탈냉전이 끝난 다음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미국이 제일 고민을 하겠죠. 이게 내가 30년을 이끌고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형편없는 질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상을 만들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제이크 설리반이라고 하는 미국 그 NSC 그 국가안보실장이거든요. 우리도 국가안보실 NSC가 있고 지금은 이제 그 신원식 전 국방장관이 실장이신데 대통령 곁에서 그 국가안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 어드바이스하는 굉장히 높은 정말 그 대통령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자리고 제이크 설리반은 그 바이든이 상원의원 시절부터 보좌관으로 했던 굉장히 똑똑한 보좌관으로 알려져 있어서 전 만난 적은 없는데 굉장히 그 만나본 정부 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만나서 지금부터 제가 9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이 전혀 없이 정확하게 9가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3가지 하겠습니다. 2가지 하고 나면 3번째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굉장히 하여간 그 명민한, 굉장히 젊은 그런 양반인데 그래서 저 사람이 가끔 기고를 해요. Foreign Affairs라는 미국 외교협회 잡지에 기고를 해서 그걸 보면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더 조리 있게 이렇게 쭉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학술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안보실장이나 대통령도 그렇게 우리의 외교를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이런 그 기고를 해서 알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잘 써야지 잘 못 쓰면은 이제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고 그렇긴 하죠. 근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 대통령 선거 기간 캠페인 중에 영어로 글을 써서
이 Foreign Affairs라는 잡지에 올리는 그 관습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도 올렸고, 박근혜 대통령도 올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안 올렸던 것 같고, 이제 영어로 쭉 그 정책의 개요를 써서 올리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사실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설리번이나 바이든 정부가 생각했던 지금으로부터의 세계 질서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이렇다. 첫 번째, 미국은 쇠퇴하고 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의 뭐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거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쇠퇴하는 걸 수도 있고, 상대적 쇠퇴고, 아니면 미국 스스로 갖고 있는 힘이 줄어들고 있다. 근데 이제 정부 인사들이 얘기할 때는 미국 스스로의 힘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솔직히 많이 받아들이고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다. 대략 1990년대로 많이들 가서 90년대 미국이 했던 많은 개혁들, 주로 신자유주의적인, 그래서 중산층이 점점 약화됐고 제조업이 다 외국으로 나갔고 두 당의 지지 기반이 너무 갈라졌고 특히 민주당은 원래 노동자들, 노조가 이끌던 당이었는데 완전히 그 화이트 칼라 IT 기업의 정말 그 옆이랄까요? 이런 지지를 받는 특히 이제 금융 쪽에 그런 굉장히 부자당으로 가게 되는 바람에 이 두 당의 지지 기반이 미국 내의 경제적인 계급과 교육 수준에 따라서 완전히 갈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양극화가 미국의 쇠퇴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국력을 생각할 때 경제력이나 군사력과 같은 하드 파워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통합성이나 정치적인 단합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도 우리나라가 지금 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만큼 됐고 문화적으로도 우리 느끼는 것처럼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정치력이 없다면 앞으로 국민은 강한데 정치나 나라는 약해질 수도 있는 그런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정치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사람들의 마음 이런 게. 근데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미국 스스로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아주 흥미로운 얘기고, 그래서 미국이 끌고 왔던 세계 질서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이제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이게 어려운 말이죠. 자유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 미국이야말로 정말 자유의 나라고, 그런 자유주의를 세계의 어떤 그 거버넌스의 기초로 삼는 그런 나라인데, 그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도 많고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비판도 많고 그렇게들 얘기하는구나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수종주의 국가들의 도전이 굉장히 거세어졌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지 알 수가 없다. 다극질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양극질서, 신냉전, 많은 용어를 얘기하는데 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데 아주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은 이제 이런 질서를 어떻게 보느냐? 이제 우리가 패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패권이라는 이미지가 좀 안 좋게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양에서는 이제 왕도 패도 이렇게 패자를 써왔는데, 이거는 좋은 의미로 국제정치에서는 이제 리더십이나 이런 말을 쓰거든요. 헤게모니라고 쓰기도 하고, 헤게모니는 무조건 막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동의를 구해가면서 잘하는 그런 국가를 이제 좋은 의미의 패권 국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미국 주도가 아닌 세상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때부터 나라를 세워준 것도 사실 미국이었고, 우리가 그 한국 전쟁 직후에 1인당 GDP가 40불 정도였어요. 전 세계 정말 최빈국이었는데 식민지와 분단과 전쟁을 경험하고 세계 최빈국의 나라가 불과 5, 60년 만에 세계 10위의 국가가 됐다는 것은 정말 역사상 그런 나라는 아마 한 나라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기적에 가깝다. 그걸 설명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왜 한국은 GDP 40에서 거의 4만 불까지 올라왔는지,
그걸 아무도 설명 전 못한다고 생각해요. 아직. 이게 뭐 발전국가 모델이다, 뭐 유교적인 모델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그 여성들이 집에서 보좌를 잘해서 그렇다. 뭐 그런 티어리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강력한 이론 중에 하나는 전 미국의 도움이었다고 생각해요. 조건 나쁘고. 1945년에서 최빈국과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강국의 동맹 속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을 도와줬기 때문에 냉전을 막을 수 있는 최전선 국가로 한국에 대한 지원을 했고 미국이 냉전 때 후진국을 도와줘서 성공한 거의 유일한 사례예요. 그거 말고는 별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 다 반미를 하거나 남미처럼 좀 발전하다가 망해버리거나 그런 면에서 한미동맹이 가져왔던 그 한국의 발전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큰데 그게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한 경험이었지만 그게 규범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미국이 워낙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쇠퇴하고 문제가 생기는 미국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는 것도 정확치 않을 때가 있어요. 저부터도 좀 그래요. 저도 뭐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와서 한미 뭐 워싱턴 가서 회의 늘상 하고 미국 친구들이 많고 그러니까 미국이 잘못하는 게 있다고 생각이 돼도 미국이 뭐 그럴 수 있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근데 이 중국하고 얘기해 보면은 조금만 얘기하다 보면 이제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같은 그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되는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기에는 국제 정치가 훨씬 더 각박해지고 있다. 정확하게 미국과 중국과 같은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한 나라의 강대국만 상대해봤던 외교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에 들어간 선배들 하고 얘기해 보면 정확하게 워딩이 그런 워딩이 있었어요. 지금 굉장히 높은 차례에 계신 우리 선배인데 한국의 외교는 미국의 바짓가랑이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외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미국한테 가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다 많이 해주고 굉장히 점잖게 미국은 한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도 굉장히 얘기를 잘해줘요. 왜 그러냐 하면 동맹끼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라는 정말 굳건한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도 그 주한 미 사령관, 연합사령관들이죠. 그 역대 연합사령관들 뭐 같이 하는 세미나 패널에 갔었는데 그 한국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 뭐 사랑, 그 애착 이런 게 정말 좀 감동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그 케어나 그 커미트먼트가 분명히 있다. 근데 그건 더구나 군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우리의 외교는 이제 그렇게만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게 이제 탈냉전을 지난 탈냉전의 시기이다. 그랬을 때 이제 세계를 크게 세 수를 쪼개가지고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웨스트 이거는 다 미국 주도의 서구 중심 질서인데 우리는 그 안에 이제 쏙 들어가 있고 좀 어려운 말로 honorary west 또는 honorary white 이렇게 부르게요. 그런 미국 정치에서 나온 말인데 미국의 백인들이 있잖아요. 백인. 근데 그 백인이 아닌 사람도 백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가진 인종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백인 흑인 중에 넌 어디에 속하니? 그러면 난 아무래도 백인 문화 쪽에 가까워. 이게 더 줄이고 훨씬 더 세련되고 그러니까 이걸 명예백인이라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불러요. 그 학술 용어이긴 한데 근데 한국은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본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그 웨스트적인 나라가 됐다. 그죠? 서양 나라죠 거의. 그래서 그 일본이 19세기에 탈환했고 했던 것처럼 지금은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더 리버럴하고 훨씬 더 미국화됐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웨스트적인 것만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글로벌 사우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글로벌 이스트. 글로벌 이스트는 이제 주로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이제 그 자유주의 세계하고는 좀 다른 나라들이고 이 사우스는 제3세계예요. 제3세계인데 달리 부르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있는데 어쨌거나 근데 한국의 경우는 웨스트적인 정체성이 굉장히 강해졌지만 이스트하고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을 뿐더러
사실 우리 글로벌 사우스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 컬럼 같은 거 쓸 때 한국은 식민지 출신 선진국이다 그런 말을 쓰는데 그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지배했던 나라, 옛날 제국과 식민 관계에서 자기를 지배했던 나라보다 더 잘 살게 된 식민지. 예, 생각하실 수 있는 나라인 나라. 지금 한국 GDP, 1인당 GDP가 일본은 넘었잖아요. PPP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지금 동아시아, 대만, 한국, 일본 엊그제 GDP 나온 거 봤는데 대만이 상당히 높고 1인당,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일본. 근데 그걸 PPP로 하면 대만이 월등하게 더 높아지고 한국, 일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율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하여간 일본에 밀리지는 않는 공격을 받게 됐다. 앞으로 인도가 영국보다 더 잘 살게 되면 그것도 이제 구식민지가 제국보다 더 잘 살게 되는 시기가 되겠지만 명실공히 정말 누가 봐도 이거 식민지 제국 관계가 뒤집혔다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한일 관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한국이 어떤 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설명하고 위치 지어야 할 것인가, 한일 관계를 어떻게 끌고 와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넓게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웨스트적이지만 이스트를 잘 다루고 사우스를 잘 끌어안는 뭐 MB 때 우리 가교 외교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교 외교를 하겠다. 그것도 우리한테 생각할 거리를 굉장히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강조하는 게 초국과 위협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미국 문서를 보면 전략 문서들 보면 반은 중국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게 반이고 반은 중국과 어떻게 협력해서 초국과 위협을 넘길 것인가 이게 또 반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엔 미중 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이게 또 뒤에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설리반 얘기인데 탈냉전은 완전히 끝났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30년을 이제 뒤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아주 되게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미국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인류는 지금 변곡점에 서 있다.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그 변곡점에 서 있다. 라는 얘기인데 뭐 굉장히 중요하고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공유해보고 싶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기존에 그럼 우리가 가졌던 질서는 뭐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지만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부른다. 그거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국경을 준수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안 되고 경제를 할 때 보호관세를 해서 다른 나라를 못 살게 보면 안 되고 다른 나라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정을 간섭하면 안 되고 이게 뭐 우리가 너무 중시하는 가치잖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만 보면 이게 다 깨진 거죠. 다 깨졌고 러시아 경우는 우리한테 그럴 권리가 있다.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 우리의 일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런 뭐 푸틴의 입장을 이렇게 쭉 추적하면은 저래서 저렇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의 자유주의 질서가 도전받고 있다라는 것은 틀림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그런 미국이 이제 이런 자유주의 질서를 내가 다시 살려서 정말 훌륭하고 좋은 국제 정치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힘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외교 정책을 다시 정리해 보면 내가 정말 세계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내가 가서 다 처리해 줄게. 우리가 세계의 경찰 국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패권이라는 역할은 굉장히 많은 투자도 하고 다른 나라도 많이 도와주고 우리가 아는 그런 이미지 그게 이제 패권인데 그럴 능력이 많이 줄어들었다. 굉장히 긴 얘기인데요. 굉장히 긴 얘기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이 못 끝내고 있고 중동 전쟁도 못 끝내고 있고 중국도 견제도 못 하고 있고 북한 문제 하나 못 다루고 있잖아요. 그게 뭐 안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걸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는데 북핵 문제 엊그제도 탄도미사일 쐈고 ICBM 화성형 19도 쐈고
이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국무부 내에서 북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지금 북한 문제를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미국이라 해도 세계의 경찰 국가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다. 너무나 많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더러 그걸 해결하려면 국가의 이제 기초가 되는 경제적인 발전이 탄탄하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근데 그게 해결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아요. 지난 30년 동안 미국이 워낙 정치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으로 세계를 굉장히 개방적으로 유지하고 공급망도 굉장히 촘촘하고 분업적으로 유지해서 이제 코로나 사태 때 그걸 많이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 미국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어서 그걸 적대국이라고 했던 중국에서부터 수입하지 않으면 미국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는 그런 제조업의 공동화 이런 건 뭐 별로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돈이 안 되니까 다 외주를 주고 했었는데 이게 정치 환경이 바뀌니까 경제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다시 재설정해야 되겠구나 해서 처음에 이제 핵심 광물들, 그다음에 핵심 산업, 첨단 기술 이런 거를 다시 미국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 내로 가져오고자 하는 그걸 뭐 프렌들리 쇼링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라이 쇼링, 니어 쇼링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적 한계 속에서 경제적인 완결성을 추구하는 그런 외교 정책으로 하게 되면서 여유가 없어졌다. 미국이 해왔던 뭐 안보 정책에서의 적극적인 대외 개입이라든지 또는 동맹국한테 좀 봐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각박한 미국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그런 시간을 거치고 나면 미국이 다시 잘 살게 돼서 세계의 패권으로 다시 등장해서 우리가 그 살기 좋았던 자유주의 질서를 다시 이루어줄까? 라는 거죠. 아니면 미국이 결국 미국도 꼬꾸라져서 그렇게 안 되는 시절이 될까? 라는 질문이 생긴다.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거를 보는 시각이 두 개인 거는 맞다. 미국 내에서 하나의 시각은 다시 그렇게 되기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부터 잘 살고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다른 나라나 세계에서 일어나는 안보 문제는 챙길 여유가 없고 그게 우리 일도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트럼프주의라고 볼 수 있는. 근데 트럼프는 트럼프주의를 대변할 뿐이지 트럼프주의자가 미국 국민의 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다른 반쪽은 그럴 수 있다. 우리가 다시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려면 경제력을 다시 되살려야 되고 특히 동맹국의 도움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다시 패권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는 해리스고 저는 둘 다 답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한 나라가 패권의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세상이 된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 나라가 패권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라는 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아규먼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중이 패권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두 나라 중에 어느 한 나라가 이겨서 패권이 됐다. 하지만 이제 그 나라가 패권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뭐 기술에서도 제일 앞서고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보건 문제도 해결하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다 가가지고 군대 보내고 이럴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를 관리하려면 한 나라의 우월한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그걸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공공재라는 게 있는데, 그죠? 이게 뭐 군대일 수도 있고 좋은 금융 시스템일 수도 있고 그 공공재를 한 나라가 제공하기에는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공공재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채택해야 되는 외교 정책은 우리가 세계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싶은 건 맞다. 하지만 우리 혼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도움을 얻어서 잘해볼 테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지만 옛날처럼 우리가 다 하지는 않을게. 힘도 좀 나눠갖고 우리도 국제 의무를 많이 준수하고 힘도 좀 나눠갖고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 집합적 패권, 이 패권 연대를 이루는 쪽으로 마음을 고쳐먹겠다라는 게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 전략이라는 거죠. 근데 바이든 정부가 거기에 접근해 있냐면 그렇진 않아요. 바이든 정부는 여전히 도움은 받되 미국 주도의 세계 일서 일국 패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생각이고, 이번 캠페인에서 보는 굉장히 특징적인 현상은 외교 정책에 대한 슬로건이 없어요. 두 후보 다. 트럼프는 옛날에 했던 마가라고 해서 Make America Great Again 하고 미국 우선주의만 계속 반복하고 있고, 해리스 후보는 미국의 외교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슬로건이 하나도 없다. 굉장히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현상인 거죠. 미국 국민들의 자국 우선주의와 민주당이 해나가야 될 글로벌 리더십 사이에서 이거를 조합시킬 수 있는 철학을 잃어버린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이 외교에 지금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캠프가 이제 너무 급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50%의 트럼프주의자들을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미국의 패권의 새로운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외교 정책의 큰 철학이 정비가 되지 않는다. 그건 미국 국제 정치 학계의 책임도 굉장히 크고 전략가의 책임도 크다. 그래서 아까 설리번이 트럼프의 일기를 극복하고 그 다음을 해결하는 데는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 4년을 이끌 수 있는 민주당의 정확한 비전이 있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잘 보고, 그게 없다면 이 한미동맹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미국을 도와서 한국의 역할도 찾고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되었다 하는 거고요. 이거는 박빙이라는 얘기고, 그런 의미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거는 아메리카 퍼스트는 당연하죠. 우리도 코리아 퍼스트니까. 그럼 세컨드는 아메리카 퍼스트, 글로벌 세컨드 정도가 됐었거든요, 미국은. 근데 지금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 세컨드, 아메리카 서드 이런 식인 거죠. 근데 그거의 단점은 뭐냐면, 미국이 이렇게 잘 살고 글로벌 리더십이 된 데에는 미국이 세계에 열심히 개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달러주의 시대가 됐고, 핵무기도 미국을 비롯한 몇 개 나라만 갖고 있고, 동맹국이 미국이 해달라고 그러면 다 도와주고, 그건 미국이 그만큼 많은 일을 세계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을 도와주고, 그래서 미국이 문제를 해결해 온 부분이 있다. 근데 그 메커니즘을 모르고 그냥 이제 미국을 위해서, 미국만을 위한 외교 정책을 하면 앞으로 이제 달러 bon이자라든지 미국의 여러 요구를 들어주는 동맹국들의 도움도 점점 사라질 거고, 그러면 미국은 아무리 미국 중심 외교를 해도 미국의 이익을 챙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패권적으로 이익을 도모하는 방식과 그냥 보통 강대국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근데 트럼프의 길은 패권적인 길을 포기하고 그냥 보통 강대국이 되는 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의 이익을 오히려 해치는, 미국이 훨씬 더 안 좋아지는, 미국이 누려왔던 패권으로서의 구조적인 이익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결국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두 개가 이제 잘 조합이 돼야 되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리퍼블리칸들은 트럼프주의에다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됐을 때 4년간 그게 더욱 강화될 거고, 제2의 트럼프가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패권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여러 정책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거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바이든이 되면 anything but Trump 그런 얘기 하잖아요. 트럼프가 했던 거는 다 거부하고 정말 새롭게 출발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굉장히 트럼프주의적이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건 훨씬 더 정교하고
아주 세련된 트럼프주의자였다. 그 얘기는 미국의 이익을 가장 앞세웠고 항상 그리고 동맹이나 다른 나라를 케어하는 것 같지만 뭐 우리 삼성이나 그 공장 세워야 되고 중국에 대한 디리스팅이라고 그런 거에다 참여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 우선주의라는 철학을 물려받고 그거를 반발을 없애가면서 세련되게 추구했던 그런 트럼프주의였다라는 비판도 많이 받거든요.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선거의 그 주된 어젠다 세팅은 누가 하냐? 트럼프가 하고 있냐, 해리스가 하고 있냐? 하는 시각이 있는데 제가 읽은 그 논문 중에 하나는 그 트럼피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모든 어젠다를 트럼프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리스는 그걸 방어하는 입장이고 이민 문제, 관세 문제. 그러니까 해리스 스스로 제기하는 이슈는 별로 없는 거죠. 트럼프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미국 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답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동맹국들이 보기에도 좀 그런. 하지만 어젠다 세팅을 다 트럼프가 하고 있다. 사실 이 캠페인의 대부분의 어젠다 세터는 트럼프고 그건 바로 이런 얘기라는 거죠. 경제 중심 접근과 제조업 중산층 어떻게 하면 미국을 다시 경제적으로 되살려서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똑같은데 그거에 대한 어프로치와 해결책이 다를 뿐이다. 근데 막상 해보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 보여준 책으로 이제 제가 읽은 것 중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고 여러분 아시는 그 USTR 미국 무역 대표부의 트럼프 시대 대표인데 이 양반이 쓴 책이 있어요. 쓴 책이 그 작년 초에 나왔나? No Trade is Free라는 건데 프리 트레이드를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가 전 세계 관세를 보편 관세를 올리고 그 중국에 대한 관세를 올리고 왜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한 건데 읽다 보면 좀 설득이 돼요. 미국이 여태까지 패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말 다른 나라들이 미국 시장을 마음대로 공략할 수 있게 하고 또 위기에 처한 나라가 있으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중국도 끌어안기 위해서 그 2001년에 WTO에 들어오게 해주고 그때 다른 국가들은 뭐 했냐? 전부 미국의 무역 흑자를 보면서 미국을 갉아먹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하자는 게 이 프리 트레이드를 깨자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불평등하니까 패권으로서 우리가 너무 다른 국가들 중심의 애교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제 그 스타일이나 이런 게 너무 공격적으로 보이니까 그게 문제지. 사실은 뭐 미국이 다시 이렇게 패권을 좀 다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건 예전에도 있었다. 예를 들어서 85년에 푸나 작전 같이 잃어버린 20년을 맞게 한 일본으로 하여금 그런 그 환율 조정, 그러니까 미국이 그 간헐적 일방주의라고 저는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근데 하여간 그 미국이 남 좋은 일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좀 못된 짓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세금 걷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국제적으로. 그런 걸 이제 잘 설득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힘을 보면 객관적으로 미국의 경제력은 많이 다운된 게 사실이다.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뭐 그래도 4분의 1이니까 진짜 잘 나갈 때 40%까지였는데 군사력은 어떠냐? 군사력은 압도적으로 1위다. 군사력은 압도적으로 1위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군사력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냐 하는 게 문제죠. 그리고 핵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두 후보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그냥 조금 넘어갈게요. 워낙 잘 아실 거고 직관적으로도 와닿기 때문에 요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프로치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취임 첫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협상을 안 하면 젤렌스키한테는 모든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푸틴이 안 받아들이면 젤렌스키에게 전면 군사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전쟁은 사실 미국에 무기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협상장에 끌어와서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건데 두 나라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트럼프가 될 거에 대비해서 최대한 전쟁을 유리하게 끝내기 위해서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8월 달부터 젤렌스키가 러시아 본토까지 공격했기 때문에 그 요즘 문제되고 있는 쿠르스크라는 러시아 본토인데 따라서 푸틴 입장에서는 전쟁이 이제 1월 25일이나 그쯤 취임하잖아요. 그 전에 최대한 영토를 넓혀놓고 끝내야 되기 때문에 북한군을 끌어들여서라도 전쟁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만약에 해리스가 되면 해리스는 이길 때까지 전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기는 게 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의 다 돼가고 있거든요. 중국도 지금 하는 것처럼 해리스는 바이든 정부의 디리스킹 전략이라는 건데 작년 4월에 시작된 건데 굉장히 흥미로운 컨셉이에요. 그래서 미중이 이렇게 싸워도 미중 간의 미중 간의 무역량은 미중 무역량 추이의 역대 최고를 찍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미중이 무역을 안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분야, 반도체나 배터리나 앞으로 많은 AI나 퀀텀 이런 거에서는 절대 기술을 주면 안 된다. 해서 그 스몰 야드, 하이 펜스에서 아주 작은 분야에서는 미중이 철저하게 배제가 되고 둘로 갈리고 나머지 범용 무역에서는 서로 협력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게 유지될지 안 될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고요. 시간이 돼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도 중요한 얘기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잘 지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올 총각 그 미국에 출장을 갔다가 거의 커트 캠벨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백악관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제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너네는 그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끝에 소련처럼 무너뜨리려고 하냐 아니면 잘 지내려고 하냐 하는 질문을 받으니까 이 양반 얘기가 나도 모르겠다. 여태까지 미국이 상대했던 강대국 중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가깝고 긴밀한데 군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끝까지 경쟁해야 되는 이런 양면적 관계를 가진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주는 함의는 우리는 미중이 아주 격렬하게 싸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야 되는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는지를 막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미중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문제는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중 관계 속에서 어떤 전략을 추구할지는 미중 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군사 전략 얘기인데 미중이 이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싸우고 있는데 앞으로 하나 중요한 것은 핵무기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미중의 핵 경쟁에서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지금 전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미국이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미중이 전쟁을 하면 우리가 그레이존이나 통상에서는 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이게 에스컬레이션이 돼서 결국 미중이 싸우면 핵으로 싸우기 때문에 중국은 전혀 미국하고 싸울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은. 근데 그걸 아주 급속하게 발전시키고 있고 또 하나는 첨단 기술이에요. 특히 AI 기반의 여러 무기 형태, 자율살상 무기라든지 인지전 이런 분야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앞선 분야들도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명망도 잃고 있고 여기서 이제 군사적으로까지 뒤지면 세계 질서는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건 토론 때 얘기할까요? 그래서 한국의 미중 관계 전략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입장을 미중 관계의 추이에 따라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얼마 전에 있었던 한보 안보 협의 회의에서 그런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가 미국의 지금 고통을 잘 알고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되면 우리도 가서 열심히 싸워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이 좋아할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미국은 지금 어떻게든지 이 전쟁을 잘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데 남북이 가서 막 싸워가지고 이게 에스컬레이션이 되면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다.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다. 근데 지금 한미 관계는 뭐 굉장히 좋고 마지막으로 북한 얘기인데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 계산이 있는데 핵심은 한국, 미국과 아예 협상을 안 하고 중국, 러시아하고만 잘 살아가는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결국 얘네를 못 믿기 때문에 나중에 한미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 위해서 그 협상에 에셋을 많이 쌓아놓고 오려고 하는지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굉장히 잘 지내고 러시아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동시에 선거를 앞두고 막 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에 올인하고 싶은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버린다. 그러면 이제 북한의 쓸모 이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럼 또 미국의 협상을 해야 되고 특히 트럼프가 되면 그럴 때 몸값을 올리려면 무기를 더 개발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서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한미 간의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북한을 우선 그 억제를 하고 비핵화를 시키고 협력을 할 수 있을지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미 관계도 물론 중요하고 또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좀 덜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요 미국 주도 질서와 국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격변기에 있는지 그 정도가 잘 그 주안점을 좀 드린 말씀이었고요. 듣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여러분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질문 있으시면 글로벌 리더로서 누가 더 좋은지는 전 세계 그 대상으로 서베이 해보면은 해리스가 월등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한 3대7 정도 부분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대변하긴 하는데 세계 질서를 운영하는 데에서는 어떤 큰 그림이나 전문적인 식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거래적 어프로치라고 해서 그 원래 하는 것처럼 그 협상 중심의 그 트랜잭셔널한 그런 관계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공화당 내에서도 그 트럼프주의의 전체적인 흐름은 찬성하지만 트럼프가 하는 개인적인 스타일을 꼭 찬성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이 이제 되면 2기고 3기라는 건 없기 때문에 2기 중에 트럼프도 공화당 내에 이제 많은 반대쪽의 의견을 상당히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1기의 경험도 있고 또 같은 공화당이라고 해도 트럼프도 임기 후를 또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다음에 공화당 후보가 나와서 트럼프 후를 보장해주고 어떻게 사고로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공화당하고의 관계 설정도 다시 해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공화당 전체는 좀 예측 가능한데 트럼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네거티브한 것 같고요. 저도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방위 분담이라든지 또 북한하고의 협상도 되면 좋지만 내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얘기하기 좀 어렵다 하는 말씀드리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푸틴이 생각하기에 나토의 동진 또 우크라이나의 그 민주혁명이 러시아의 정치에 미치는 영향, 또 90년에 있었던 구도 합의 등을 들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명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학자들은 미국의 개입을 굉장히 비판해요. 그래서 2014년 크림 때서부터 미국이 그거 넘겨주고 거기서 끝을 냈어야 예를 들어서 뭐 후르시초프가 쿠바 왔을 때 미국이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근회에 대한 적극의 확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시각이 하나 있다. 그건 이제 그 원인론과 책임론이 좀 다른데요. 그래서 푸틴이 전쟁을 시작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원인이 제공됐는데 이제 기존의 국제법을 어기고 우크라이나하고의 역사가 있어도 주권을 침해한 거에 대한 또 책임론은 그거 나름대로 또 문제가 되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90년대의 상황이에요. 90년에 그 조지 H.W. 부시하고 구두 약속을 물론 했고 그게 이제 독일 통일의 조건이긴 했는데 그 이후에 벌어졌던 사건들 클린턴 때 옐친 시대에 95년에 파트너십 포 피스라고 해서 굉장히 잘 지냈거든요. 잘 지내다가 이제 푸틴이 등장하고 나서 그 폴란드나 많은 나라들이 그 러시아의 위협을 느껴서 98년에 이제 나토를 확장하게 되는데 그때 그게 그 미국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하지만 또 동부 국가들의 안보 위협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2008년에 우크라이나가 가입 신청했을 때 사실 그 거절한 셈이거든요. 언젠간 들어올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해서 또 러시아를 배려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90년의 약속만 가지고 이제 2020년을 판단하기 좀 어려워서 90년대에 있었던 미러 관계를 많이 연구하는데 문서는 아직 없어요. 이게 역사학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더 밝혀질 부분이 있다. 하지만 아까 말씀처럼 원인론과 책임론은 좀 구분해서 원인이야 뭐 너무나 러시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고 근데 그걸 이제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고 그런 면에서 저는 한국은 굉장히 다양한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볼 건지를 우리 시각을 가지고 북한 문제도 같이 대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좀 서두르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은 얼굴이신데 시간이 짧아서 너무 아쉽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네, 하여간 늦은 밤 고생 많으시고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